공휴일. 아내는 이른 아침 헬멧을 쓰고 자전거 복장을 챙겨 입었다. 완벽한 라이딩 모습이었다. 콧노래를 부르며 아내는 자기 모습을 거울에 비춰 보이고 있었다. 향수도 뿌렸다. 새벽의 향수 냄새는 썩 좋은 느낌은 아니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향수 냄새가 뒤따랐다. 거실과 안방을 드나들며 이것저것 챙기는 아내는 들떠 있었다. 자전거를 타는 것에 들뜬 게 아니라 다른 걸 타는 맛에 들떴을 것이다. 준혁은 잠을 자고 있는 척했다. 자전거 초보자가 장비는 전문 라이더스 같았다. 몸에 타이트하게 조이는 자전거복은 상의 지퍼를 가슴골까지 열어놨다. 자전거는 처음에는 집에 있던 중고 자전거를 끌고 나가더니 창피했다며 이내 800만 원짜리 자전거를 할부로 샀다. 동호회 총무가 하는 점포에서 싸게 구입했다는 것이다. 복장을 다 챙긴 아내는 현관문이 제대로 다 닫히지도 않은 것도 모르고 나갔다. 그만큼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다. 현관문을 닫기 위해 준혁은 일어났다. 아내가 나간 뒷면에는 그대로 벗어던진 바지와 셔츠가 거실 소파에 그대로 널려 있었다. 하다못해 팬티까지 거기에다 던져놨다. 정신이 완전히 나간 것이다. 준혁은 아내가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한다고 했을 때 반대를 했었다. 솔직히 동호회에 대한 나쁜 인식들 때문이다. 누군가 그러더란다. 네 아내가 등산 동호회에 가입해서 등산 다녔으면 좋겠다고 묻는다면 그건 바람피고 싶다는 말로 들으면 된다고. 각종 동호회에 대한 선입견이 너무 나쁘게 들어있다 보니 준혁이 반대했었다. 그러나 본인이 대고 다니겠다고 우겨대니 그걸 싸워서까지 말릴 수는 없지 않겠나. 결국 아내는 동호회에 나가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복장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됐는데 갈수록 마음까지 변하는 걸 볼 수 있었다. 그게 어떤 방향으로 변하는 건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부정적인 인식이 앞서는 건 숨길 수 없었다. 새벽에 나가 저녁에 들어와 아무리 간단한 집안 정리라도 피곤할 텐데 아내는 전혀 그런 기색이 전혀 없었다. 아니 오히려 얼굴은 상기돼 있었고 전체적으로 생기가 도는 게 보였다. 그리고 자주 그런 말도 한다. 세상 사는 맛이 뭔지 알 것 같아. 그 말의 취지는 준혁과의 결혼 생활에서는 못 찾은 행복을 라이더스 모임에서 알게 되었다는 뜻이다. 본인이 행복하다는데 뭘 말하겠나.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보니 아내가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다. 요즘 당신 안색이 좋고 기분도 좋아 보이네. 뭐 재밌는 거 있어? 재미는 무슨, 가끔씩 바람 쐬러 다니고 하니까 막힌 게 뻥 뚫린 기분이 드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말인데 나도 라이더스에 가입할까 해. 그 말에 아내는 깜짝 놀래더니 묻는다. 자전거 동호회는 엄청 많을 건데 한번 알아봐. 나는 당신이 있는 곳에 가입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아내는 순간 경직된 듯 했다. 이내 꼭 부부가 함께 다녀야 좋은가? 집에서도 같이 있는데 밖에 나가서는 좀 떨어져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부부가 서로 밀고 당겨주면서 배우면 좋잖아. 우리 모임은 정원이 다 찼어. 준혁은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뭔지를 잘 알고 있었다. 수지는 동호회 박기영이 자신에게 깊이 관심 있다는 걸 눈치챘다. 라이딩하는 동안에도 줄곧 자신의 옆이나 앞, 뒤에 바짝 붙어 달리었다. 그렇다 보니 다른 동호 회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누가 누굴 좋아하느니 하는 말들이 심심찮아 들려 조심해야 했다. 박기영은 큰 키에 목소리가 동굴에서 나오는 듯 굵고 깊어 매력적이었다. 수지는 그가 얼마 전부터 자꾸 자신에게 치근덕대는 느낌을 받았다. 어떤 때는 대놓고 추파를 던져 주변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기분이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았다.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만으로도 감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수지는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했다. 그런 터에 박기영의 직설적이면서도 은근한 태도가 더 박력 있고 낭만 있는 것 같아 더 끌렸다.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기영이 남자다운 매력에 깊이 매료되는 듯 했다. 함께 라이딩을 할 때도 언제 어디서나 기영은 수진 옆에 나타나 주었다. 언제가 기영이 수진의 귀에 가까이 대고 속삭이듯 말을 했을 때 수진은 숨이 멈춘 듯 했다. 모임의 다른 남자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 기영은 매력적이었다. 수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점점 기영에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그것은 이성이 원하지 않고 오로지 감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었다. 끌림이었다. 그래서 수지는 모임에 나간 내내 기영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것은 그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번은 라이딩 도중에 기영이 따라와 옆에 바짝 붙어 서더니 귀속말로 속삭이고 지나갔다. 수진 씨, 뒷모습이 너무 섹시해요. 그때 수지는 자신의 얼굴이 빨갛게 되었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 얼굴이 화끈거거렸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앞으로 쏜살같이 페달을 밟아가는 기영의 강인한 허벅지가 눈에 쏠려 가슴이 쿵쾅거리기도 했다. 핸들을 잡은 손등에 선명한 푸른 핏줄. 그리고 허벅지가 집에 들어가 누웠을 때도 선명히 그려졌다. 그럴 때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었다. 기영은 한꺼번에 들이대질 않았다. 서서히 조금씩 수진의 애간장을 녹이듯 접근했고 터치했다. 그는 아마추어가 아니었다. 그러면서도 만약 수진이 확 달려들면 이내 멀어져 버릴 것만 같았다. 그래서 더 신중해지고 더 집중이 되었다. 그런 과정이 너무도 흥분되고 긴장되었다. 어느덧 수지는 라이딩 모임에 나오지 않는 날은 축 늘어져 있기도 했다. 모임에 있는 동안, 다시 말해 기영의 시선 안에 있는 이상 수지는 행복했다. 어느 날 수지는 기영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둘만의 라이딩을 하자는 것이다. 날씨도 좋고 우리 둘만 라이딩을 합시다. 둘만. 수지는 가슴이 뛰었지만 당장 기영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 남편이 일찍 퇴근을 해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그런 문자를 받은 것만으로도 수지는 기분이 날아갈 것만 같았다. 문자 알림창을 터치하는데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편이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수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문자를 삭제했다. 남편이 모르게 은밀하게 뭘 하고 있다는 자체가 스릴 있어 좋았다. 뭐 좋은 일 있어. 휴대폰 보고 웃게. 아니야. 그냥 친구들. 근데 내가 웃었어? 그랬잖아. 방금 휴대폰 보면서 살며시 웃었어 분명히. 정말 자신도 몰랐다. 자신이 웃었다니. 남편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 세세히 관찰하고 있었다. 그게 점차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수진이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준혁은 등을 돌리고 드러누워 있었다. 그의 어깨가 앙상하게 보여 괜히 측은했다. 그의 호흡에 따라 들썩이는 어깨에는 어떤 무게 같은 게 얹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 무게를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지내는 남편의 삶은 고달파 보였다. 수지는 오늘 모임에서 기영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진 일을 두고두고 떠올렸다. 그 순간 잊었던 감각이 살아나는 것처럼 신경이 곤두섰다. 그래서 오늘은 자신의 허벅지 위에서 기영의 손의 열기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을 자고 있다. 수진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꿈속에서도 모른다. 아내는 늘 같은 자리에 있었으니까 말이다. 준혁은 잠에서 깨어나 자고 있는 아내를 가만히 내려봐 봤다. 살짝 코를 골며 자는 저 모습에서 또 다른 아내의 모습을 연상하는 건 어렵지 않다. 그러나 동물적 본성을 드러낼 때의 모습은 어울릴 것 같지 않았다. 무엇인가 아내가 변했고 아직도 변해가고 있었다. 육감적으로 느꼈을 때 수지는 자신을 꾸미고 가꾸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러던 중 어느 때 아내가 샤워를 들어가면서 휴대폰을 충전시키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우연히 정말 우연히 지나치는데 알림창이 눈에 확 들어왔다. 벌써 보고 싶어요. 잠깐 내가 거기로 갈까요? 이름은 박기영이었다. 뭐 하는 사람일까? 보고 싶다는 내용으로 보면 남자였다. 그가 여기로 오겠단다. 누군지 너무 궁금했다. 아내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준혁은 시치미를 태고 거실로 나갔다. 아내가 휴대폰을 보더니 씩 웃는다. 그러더니 전화를 걸면서 부엌 쪽으로 간다. 멀어서 무슨 소리인지 전혀 들리지 않았다. 준혁은 그런 아내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준혁은 출근을 하면서 아내의 동향에 대해 신경 쓰였지만 어쩔 수 없었다. 어느 날, 아내가 라이딩 모임에 나간다고 한 그날이었다. 준혁은 잠든 척 누워 아내가 장비를 챙겨 나갈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 아내가 나갔을 때 일어나 난생 처음 아내의 뒷을 밟았다. 자존심이 상했다. 그렇지만 밤마다 뜬 눈으로 아내를 기다리는 것도 지쳐갔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아내의 차가 한강변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준혁도 얼른 차를 주차하고 준비해둔 중고 자전거를 꺼냈다. 아내가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 자전거 전용 도로로 들어서고 있었다. 준혁도 따라붙었다. 얼마쯤 달리던 아내는 운동기구가 있는 지점에서 자전거를 내렸다. 그때 다른 남자가 하나가 자전거를 타고 아내 쪽으로 다가갔다. 준혁은 바로 박기영이란 이름을 떠올렸다. 아내가 손을 흔들고 남자는 자전거에서 내려 걸어갔다. 아내에게 다가가 두 사람은 가볍게 포옹을 했다. 남자의 팔이 아내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아내는 순순히 따른다. 둘은 벤치에 앉더니 키스를 했다. 준혁의 주먹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 아내와 남자가 일어나 자전거를 타더니 갑자기 스피드를 내기 시작했다. 뒤이어 남자가 웃으며 뒤를 따라갔다. 준혁도 뒤를 밟았다. 고물 자전거는 스피드를 올리자 이상한 소음을 내었다. 체인 돌아가는 소리가 시원치 않았다. 그렇게 따라가길 1시간여 되었을 때 두 사람은 강변을 벗어나 한적한 길로 나갔다. 멀리 모텔이 보였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뒤따르기를 망설였다.
괜히 못 볼 것을 보게 되면 자신이 이성을 잃을 것만 같아서 겁이 났다. 아니, 아내와 놈이 하는 짓을 볼 용기가 없었다. 비겁하게도 준혁은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빠져나왔다. 모텔이 가까워지자 갑자기 수지는 집에 누워있던 남편의 어깨가 떠올랐다. 남편에 대한 죄의식이 생겼다. 잠시 들어가길 주춤하자 기영이 수진의 손을 잡아당겼다. 그래도 수진은 들어가길 꺼렸다. 그러자 기영이 수진의 이마에 키스를 했다. 수진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수진은 정신이 아득해졌다. 구름 위를 걷는 듯 했다. 기영은 수진의 옷을 강하게 잡아채자 수진의 옷 조각들이 찢어져 나갔다. 그와 함께 수진의 비명이 나왔다. 남편에 대한 죄책감은 하나도 없었다. 더 이상 남은 선이 없어졌다는 게 오히려 속이 후련했다. 적극적으로 기영을 몰아세웠다. 두 사람은 몰아의 지경인 듯 했다. 수진이 정신을 차렸을 때 물밀듯이 다시 또 죄책감이 들었다. 후회해도 소용없다. 아니, 후회는 안 한다. 다만 그동안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 같아 괴로운 것이다. 엎드려 퍼진 기영은 바라다 보며 갑자기 그가 낯선 사내라는 게 느껴졌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나 자괴감이 들었다. 저 낯선 사내를 내가 좋아했던가? 이런 것도 사랑이랄 수 있을까? 정말 저 남자는 나를 좋아하는 걸까? 그게 진심인 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신이 16년간 정성 들여 쌓아온 탑을 무너뜨릴 만큼 저 사람과의 만남이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16년의 경로가 파괴될 만큼 잘못한 짓을 내가 지금 한 것인가? 그게 왜 그렇게 큰 죄가 되는 건가? 본능적인 것을 거부하지 못했다고 지난 내 삶의 전부가 없어져야 하는가? 이것이 진정 내가 찾는 사랑인가? 수지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든 것이 하얗게 되었다. 머릿속이 온통 하얗게 변해버렸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기영이 수진의 몸을 다시 안았을 때 모든 감각들이 되살아났다. 준혁은 집에 돌아와 준비해둔 소형 카메라를 거실 현관 위에 설치를 했다. 그리고 초소형 녹음기를 침대 밑에 부착해 두었다. 더는 아내를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16년 가족들 위해 소처럼 일하는 자신을 한순간에 배신한 아내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었다. 밤마다 언제 오나 기다리는 것도 지쳤다. 날이 갈수록 결혼 생활이 지옥처럼 변해가는 걸 눈을 뜨고도 어쩔 수 없었다는 게 짜증이 났다. 아내가 기영이란 자와 모텔로 향할 때 그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벽이 없어 보였습니다. 준혁은 아내가 왜 외도를 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묻고 싶었다. 외로워서, 권태감? 그런데 만약 그런 이유에서라면 준혁의 입장에서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외로움이나 권태는 어느 정도 배가 불러야 할 수 있는 소리들이고 변명이다. 당장 하루 세끼 끼니를 걱정하며 살았다면 외로움이나 권태가 얼마나 호사스런 것인가 알 것이다. 준혁은 16년간 뼈골 빠지게 가정을 위해 일했다. 그래서 외롭거나 권태롭거나 하는 따위를 느끼고 말고 할 게 없었다. 애시당초 그런 싹수가 없었다. 아내는 한때 직장 생활을 하다 애를 임신하면서 전업주부가 되었다. 애가 어느 정도 크면서 아마 생활이 권태스러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내의 외도는 결국 먹고 살 만큼
돈을 벌어다 준 준혁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해야 할까? 어쨌거나 변명이든 핑계든 자신의 욕정을 다스리지 못한 잘못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아내는 지금 욕망과 쾌락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육체적 향연을 거절하지 못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것이다. 그것은 가장 추악한 배신이었다. 아내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준혁은 마음먹었다. 준혁이 회사 일로 며칠간 야근을 하는 등 몹시 바빴다. 온몸이 오싹거릴 정도로 오한이 들었고 침을 삼킬 수가 없을 만큼 목도 부어 있었다. 아내의 늦은 귀가로 잠도 제때에 못 잔 데다가 연속해서 야근을 하여 몸의 균형이 완전히 깨진 것이었다. 그런 관계로 아내의 행동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다 복용하면서 어느 정도 몸이 원상태로 돌아왔을 때 준혁은 부착해둔 녹음기와 카메라를 확인해 봤다. 화면을 본 준혁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입을 다물지 못하고 간신히 숨만 쉬고 있었다. 너무도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아내가 남자를 집안까지 끌여들인 것이다. 힘들게 벌어서 만든 우리의 보금자리에까지 사내를 불러 유욕을 채우는 아내는 금수와 다를 바 없었다. 정상적인 인간의 양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벌인 것이다. 서로 벌거벗고 괴성을 지르고 떨고 웃고 울고 그러는 아내는 너무도 낯설어 생소하기만 했다. 어쩌다 아내가 저런 사람이 되었을까?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그들의 행위보다 더 가슴에 사무치는 말들이 있었다. 당신과 있으면 세상 사는 맛이 뭔지 느껴져요. 남편은 어땠는데요? 그 사람은 일만 하는 황소 같아요. 낭만도 뭣도 없어요. 착한데 일만 해요. 그리고 지겨워요. 변화라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과 오래도 살았군요. 수진 씨도 대단한 사람이네요. 도대체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지켜낸 게 그렇게 한심하고 권태로웠다니 정말 비통했다. 준혁은 그동안 살아온 지난 세월이 너무 야속해 견딜 수가 없었다. 주먹으로 사정없이 벽을 치고 자신의 머리통을 쳤다. 머리를 방벽에다 부딪히며 자학을 했다. 스스로 자신에 대해 역겨웠다. 한심하고 고리타분해 화가 났다. 이런 놈을 남편으로 뒀기에 수진이 저토록 욕정에 빠졌단 말인가? 내가 그렇게 잘못을 했단 말인가? 이놈의 세상이 도대체 왜 그러느냔 말이다. 열심히 일한 것도 죄라니. 어떻게 살란 말이냐? 토요일. 자전거 동호회의 총무가 수진과 기영의 불륜을 눈치채고 회원들과 쑥덕거리고 있었다. 여느 때처럼 라이딩을 하는데 수진이 기영의 옆에 붙어 달리면 회원들이 희죽거리거나 째려보는 눈초리가 있었다.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수진은 기영에게 문자를 보냈다. 회원들 보는 눈을 조심해야겠어요. 그러나 그런 말을 한 당사자인 수진이 기영 부근에 더 가까이 있으려고 안달을 했다. 기영은 속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육감적으로 알았다. 아무래도 이쪽 동호회는 그만 접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직 수진을 울거먹지 못했는데 아쉽고 아까웠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을 생각해야만 했다. 라이딩이 끝나고 둘이서 따로 만나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수진 씨는 왜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오래 살고 있는 겁니까? 저하고 한평생 재밌게 살아요. 우린 궁합도 잘 맞는 것 같잖아요. 아이도 있고 또 살아온 정이라는 게 있으니 아이요? 다 큰 애를 걱정해요.
아직도 저와 함께 지낼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군요. 왜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언제 남편하고 끝까지 산다고 했어요? 정말 서운하네요.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정말 수진은 기영이란 사내에게 흠뻑 빠진 것이다. 그런 마음을 이용해 기영은 수진을 자꾸 부추겼다. 그럼 빨리 이혼하세요. 양육권은 그쪽에 주고요. 재산 분할 원칙대로 받아내세요. 양육권은 안 돼요. 그럼 재산 분할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요. 애는 면접 교섭권이란 게 있어서 만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이혼을 하란 말이에요? 아니, 수진 씨,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적은 나이입니까? 세월은 금세 가요. 우리 남은 청춘을 불태우는데 시간 별로 없어요. 사람이 정욕에 눈이 멀면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진다. 저도 기영 씨하고 하루속히 함께 있고 싶어요. 마음 정리부터 빨리 할게요. 수지는 이때까지도 기영이 누군지 어떤 인간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알았다 해도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준혁은 수진의 라이딩 동호회 총무한테 양해를 구해 옵서버식으로 당일만 참석하는 것으로 승낙을 받았다. 그동안 준혁은 박기영에 대해 많은 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수진의 불륜 사진을 파일로 정리를 해두었다. 준혁과 수진이 마주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준혁은 수진에게 물었다. 당신은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세월에 대해 어떻게 평가해? 그게 무슨 말이야? 평가하라고. 어떻게 평가를 해?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해? 그럼 무가치한 것을 우리가 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의 생각은 어떻다는 거냐 이거야. 같이 있었지. 당연히 당신이나 나나 청춘을 바쳐 집도 마련했고 민준이도 낳았어. 그것을 한순간 물거품처럼 만들게 된다면 어떤 마음일까? 수지는 뜨끔했다. 자신의 마음속을 꿰뚫어보고 있는 듯했다. 왜 남편이 그런 걸 물어볼까? 나를 의심했나? 혹시 알고 있었던 건 아닌가? 알면서 모르는 척 하다가 오늘 확인해 보는 걸까? 그야 허망하겠지. 그걸 알면서도 일부러 물거품을 만드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수지는 대답을 못했다. 그냥 눈을 감았다. 어느 날, 준혁은 자전거 한 대를 대여했다. 한강에 접어들면서 수진의 동호회 미팅 장소에 회원들이 모인 듯했다. 준혁은 총무에 의해 소개되었다. 수진은 그때 남편이 자신들 모임 자리에 나온 게 너무 놀라워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네, 저는 이준혁입니다. 오늘 하루만 옵서버로 참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저기서 박수가 나왔다. 30여 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었다. 수지는 기영 옆에서 떨어져 다른 회원 옆에 가섰다. 준혁이 수진 옆으로 다가왔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다니, 라이딩하러 온 거지. 얘기 한마디 없다가 갑자기 나온 이유가 뭔데? 그건 당신이 더 잘 알 텐데. 수지는 덜컥 겁이 났다. 남편이 다 알고 있어구나 생각이 들었다. 지금 이 자리부터 얼른 피해야겠다는 마음뿐이었다. 그래서 속도를 늦추어 제일 뒤에서 달렸다. 준혁이 다시 옆으로 왔다. 그때 기영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아니, 옵서버로 참석한 분이 왜 이 회원분만 쫓아다닙니까? 여기 그런데 아니에요. 그쪽은 누구신데 간섭이 심하시나? 수진이 나섰다. 기영에게 눈짓을 보냈다. 기영은 어리둥절하다가 이내 뭔지 알았다는 표정이었다. 기영이 앞쪽으로 달려나갔다. 저자가 박기영인가? 당신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왜 가만히 있었어? 기다렸지.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 미안해. 정말 저 사람과 특별한 감정 없어. 웃기는 말씀. 저자가 누군지 당신은 모를 거야. 그건 무슨 말이야? 저자는 상습적인 유부녀 킬러야. 그럴 리가 없어. 저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이것 봐. 별 특별한 감정 아니라면서. 지금 두둔하는 것 봐. 당신 완전히 갔구나. 돌아올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뜻에서 하는 말이 아니야. 당신하고 다시 잘 해볼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가자. 응. 나가서 우리 얘기하자. 나하고 잘해본다고. 집구석에까지 사내 놈을 데려와 성욕을 채운 네가 나하고 다시 살 생각을 했다는 거야? 너 같은 더럽다고 생각 안 하겠냐? 집에 들어간 건 정말 실수였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후회하고 있어. 이제 와서 후회를 한다고. 민준이와 내가 생활하는 그곳을 더럽혀 놓고 실수였다고. 수지는 남편의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다. 남편이 기영과의 관계를 알았으면서 그동안 자신이 아무 일도 없는 척 했던 행동들이 수치스러웠다. 남편이 속으로 얼마나 비웃고 절망했을지 생각하니 참담했다. 거기에다 집에서까지 한 행위에 대해 자신을 경멸했다. 어쩌다 자신이 이렇게 되었을까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 자전거 모임 회원들은 땀들은 흘리며 달렸다. 준영 역시 오랜만에 땀 좀 흐렸다. 그러고 나니 속이 조금은 후련해지는 듯했다. 휴식 타임이 되었다. 가볍게 몸을 풀어주고 화장실로 갔다 오고 물도 마셨다. 사람들의 표정은 상기돼 있었다. 다시 출발할 시점에서 준혁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여러분 잠시만요. 이 동호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제가 한 가지 폭로할 게 있습니다. 수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남의 시선도 무시한 채 준혁의 팔을 잡아챘다. 그러나 준혁은 수진의 몸을 밀어냈다. 그러길 두어 번 하다가 수진이 넘어졌다. 그 틈에 준혁은 핸드폰을 들어 영상을 보여줬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면 몇 명씩 다가와 영상을 봤다. 거기엔 수진과 기영의 해괴한 장면들이 있었고 괴성이 나오고 있었다. 기영은 다가와 휴대폰을 빼앗으려다가 준혁의 주먹에 턱을 맞고 쓰러졌다. 저자는 여기 동호회 말고 이전 동호회에서도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러 회원에서 삭제된 전력이 있는 자입니다. 회원들의 눈초리가 험악해졌다. 기영은 바닥에 그냥 앉아 있었다. 수진이 그에게 다가가 안 다쳤는지 묻는다. 그 모습을 본 준혁은 속에서 천불이 났다. 저자는 그리고 유부녀와 불륜을 기화로 이혼을 강요하여 재산분할한 금액을 사기쳐 먹은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사기 전과자입니다. 그때 한 여성 회원이 한마디 거들었다. 맞습니다. 저도 저자에 대해 다른 동호회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확실치 못해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 저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를 가입시켰다는 게 수치입니다. 저런 놈들 때문에 자전거, 라이딩이 불륜의 온상지인 것처럼 비난받는 겁니다. 수지는 얼굴에 핏기가 하나 없이 서 있었다. 자신의 새로운 사랑이 다시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모두 사기였다는 것에 좌절했다. 그리고 부끄러웠다. 그러면서 믿을 수가 없었다. 라이딩은 계속되고 3명만 남았다. 준혁이 수진에게 다가가 말했다. 저놈하고 더 할 얘기들 있을 테지. 난 먼저 가. 서류 보낼 테지. 서명해. 준혁 씨, 그게 아니야. 당신이 오해한 게 있어. 내 말도 들어봐. 이봐. 박기영. 너에게도 상간자로 소송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법정에 안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할지 상상도 못할 거다.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다. 오늘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네 인생을 송두리째 뿌리 뽑을 일이 생길 거다. 두 사람 잘해봐. 니들은 불륜을 저질러 가정을 파괴한 파렴치한 인간들이야. 준혁이 자전거를 타고 먼저 자리를 떠났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 있었다. 수진 씨, 그게 전부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수진 씨 좋아한 거 사실이에요. 믿어주세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아까도 말도 못했잖아요. 항변도 제대로 못하면서. 수진 씨, 정말 사랑해요. 기영이 두 손으로 수진의 얼굴을 감싸면서 키스를 했다. 수진은 피하려고 했으나 몸은 그대로 있었다. 그새 기영에 의해 길이 들었을까? 몸이 바로 반응을 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키스를 했다. 마치 모든 것을 키스로 치유된다고 믿는 듯이.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없었다. 모든 게 다 변해버렸다. 준혁의 일상도 지금까지 이뤄놓은 모든 게 사라져버렸다. 배신의 아픔을 견디는 게 쉽지 않았다. 분노 때문에 나중에는 자신의 기구한 팔자나 탓하게 되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조정 서류를 받았다. 몇 번이나 버티다 수진이 서명했다.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재판정에서 불륜 영상이 다시 틀어질 테니까. 준혁과 수진은 그리고 한 달 후 완전히 남남이 되었다. 지난 16년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준혁은 작은 빌라를 구입해 그곳으로 들어갔다. 민준의 공부 때문에 다른 곳으로 당장 갈 수가 없었다. 학교가 가까운 부근에서 살아야만 했기 때문이다. 수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면접권이 있었다. 그러나 민준이 수진을 만나길 원치 않았다. 수진은 재산을 분할한 것을 가지고 기영과 살림을 차렸다. 작은 전셋집에서 오붓하게 살자는 기영이 말에 혹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둘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살면서 기영의 못된 버릇이 나왔다. 술만 먹으면 개고기가 돼 수진을 쥐잡듯이 두들겨 팼다. 자신은 놀고 먹으면서 수진 보고 어디 가서 돈이라도 벌어오라고 매일 같이 닥달했다. 그의 폭행은 상습적으로 이뤄졌고 수진은 하루가 멀다 하고 온몸이 멍투성이로 살았다. 기영은 상간자 소송에서 1,500만 원의 위자료를 물어야 했다. 그 때문에 준혁에게 반감이 심해서 수진을 더 심하게 학대하는 것이었다. 어느 때는 반찬이 별로라고 밥상을 엎어 던져서 그에 맞고 이마가 찢어지기도 했다. 어느 때는 기영이 잠을 자다가 생각할수록 이 인간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망가졌다며 수진을 짓밟아 수진이 등급으로 실려가기도 했다. 그러나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있었다. 수진은 자신의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자신과 가정과 민준의 인생에 어두운 그림자를 끼친 것에 대해 후회하며 살고 있었다. 그런 중에 기영의 폭행이 날로 심해져 끝내 경찰에 신고하여 기영이 상습 폭행으로 구속되었다. 이후로 수진에 대한 얘기는 들리지 않았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